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원래 주말에는 뉴스 얘기하는데요. 네. 어제 충격적인 공지를 올려지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앞으로 남은 방송들은 네.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방송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오랫동안 자취를 감췄던 지혜영을 다시 한번 네. 해드릴까 합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추억팔인가요? 그렇지. 추억팔이지.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취향이 세상을 바꾼다. 배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네, 오랜만에 황대리 지혜영으로 오셨는데 제 거부터 하나요? 뭘 급해? 왜 그래? 집에 가고 싶어? 뭘 급해? 아니, 난 내 거부터 하는 줄 몰랐지. 네. 네. 어제 저희가 그 특별 방송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게시판에 아쉬움을 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읽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빠서 못 읽었어요. 방송도. 끝까지 일관성 있어 좋다. 이 새끼 끝까지. 방송도 못 들어서 제목 보고, 그만하나 보다. 이 새끼. 듣다가 바빠가지고. 자기가 지 목소리 안 들어요. 나오잖아, 안 지 들어요. 목소리가. 네. 그걸 뭐하러 듣겠어. 끝나는 거 얘기하나 보다, 뭐 그랬지, 뭐. 그래. 일관성이 있잖아. 그럼. 네. 자,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유료화는 생각을 못했네. 아, 유료화. FAQ를 다 했는데 저희가 그러게. 유료화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약간 구멍이 생겼는데 그러네. 네, 안 합니다. 네. 네, 방송 하나 100만 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 100만 괜찮은데? 100만 원짜리. 100만 원 빵. 100만 원 빵. 팥빵이 아니야, 100만 원 빵. 방송 러닝타임 2분. 뭐. 야, 그렇지.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면 30만 원씩 팟빵 해줘야 돼. 아. 우와. 30%예요. 네, 30%.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100만 원 빵인데 100만 원 입금하면 방송 파일로 보내줘. 좋아하지 뭐. 괜찮은데? 메일로 보내줘. 메일로 보내줘. 메일로 보내주면 메일로 보내주면 되지. 괜찮다. 그치. 그리고, 산 사람한테는, 우리 황대리 웃음 웨이브 파일 종류로 한 2개 시리즈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부가 영상 같은 거 있잖아. DVD DVD 코멘터리 샀는데. 같은 거. 그치. 내 첫사랑 얘기 여기 녹음해주고. 막. 그치. 야.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쓸데없는 얘기 그만해, 이제. 지혜영. 네. 한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네, 저희가 지혜영 한지 오래돼가지고. 네. 지혜영을 하면서 걱정하신 분들이 꽤 계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떨어질 텐데, 괜찮겠느냐. 영화가. 라면서 걱정하신 분들이 계신데, 네네. 하다가 안 한다.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영화가 떨어져서 안 한 건 아니고, 그렇죠. 하루에 하나씩 좀 공들여서 만들어보자 이러다 보니까, 네. 지혜영 10분짜리로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멈춘 거거든요. 영화는 굉장히 많죠. 많죠. 사실. 네, 영화 네. 많아요. 영화 너무 많죠. 지혜영만 계속해도 될 텐데, 그렇죠. 예. 아무튼 그래서 오늘 지혜영을 하나씩 갖고 왔어요. 네. 배 감독님부터 소개를 하나 해주십시오. 가져오신 지혜영 어떤 겁니까? 캐리. 캐리. 몇 년 작품이에요? 1976년. 2013년도 있던데, 그거 말고. 네. 그건 리메이크작이고. 리메이크작이에요? 네. 캐리를 보는 순서가 만약에 있다면 1976년에 만들어지고 78년에 개봉을 했다고 지금 뜨는 캐리가 있네요. 네. 요게 원래 영화고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1976년이라고 되어 있네. 네. 그 국내 개봉을 그럼 78년에 했나 보네요. 그리고 2013년 킴벌리 피어스라는 감독이 만들고 클로이 모레츠가 주연을 하고 줄리언 무어가 또 주연을 했던 요 영화가 있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냐.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스티븐 킹입니다. 스티븐 킹. 네. 1952년작 캐리도 있긴 하네요. 1952년작 캐리는 로렌스 올리비에 제니퍼 존스 나오는. 이거랑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왜냐하면 1952년작을 스티븐 킹이 쓰려면 그가 1947년생이거든요. 3살 때. 5살 때 썼어야 한다. 썼을 수도 있지. 그렇군요. 아무튼 76년작 캐리. 네. 그렇습니다. 76년작 캐리를 말하기 전에 스티븐 킹을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이걸 가져왔어요.
알려진 바 그의 첫 장편 데뷔작입니다. 오, 장편 CC 소설. 스페이식. 네, CC 스페이식이 나오고 조연으로 존 트라볼타가 나옵니다. 아, 존 트라볼타 있네. 네, 영화 저는 이거 안 봐가지고. 네, 이거 무서운 영화 아니에요? 안 무서워요. 안 사실. 무서워요? 네. 아니, 근데 포스터는 막 시뻘건 막 피 범벅해가지고 눈동자 나오고 막. 그게 가장 강렬한 이미지예요. 아.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아, 사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무섭다고 그냥 여기기에는 이 영화가 이제 단권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작 소설을 쓴 스티븐 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불립니다. 호러의 제왕. 그렇죠.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영화된 게 굉장히 많아요. 장르를 가리지 않는 것처럼 얼핏 보이지만 다 보고 나면 약간 인간이 느끼는 공포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 것도 있고 살짝 덜 무서운 것도 있고 뭐 인간의 심연을 정말 깊이 있게 건드리는 영화도 있고 정말 짓궂은 소설도 있고 어쨌든 한 40여 편의 소설을 쓴 양반인데 캐리를 썼을 때가 27세, 8세경. 학교 파트타임 선생님을 하면서 세탁실 알바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내와 같이 정말 힘들게 트레일러에서 살던 때인데 이 소설 전에도 한 3편을 썼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출간은 나중에 된 소설이고 결국은 이 사람을 소설가로서의 인생을 살게 해준 출세작이자 아직까지도 대표작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한 소설이 캐리인데 처음 이 소설을 썼을 때는 쓰다 말고 휴지통에 버렸어요. 왜요? 나 못 쓰겠다. 별로여서. 네, 버렸어. 버리고 학교 수업을 갔다가 일하고 끝나서 왔더니 자기 아내가 쓰레기통을 버리려고 하다가 뭘 쓰다가 버린 걸 본 거지. 그걸 다 오물을 털어내고 읽고 있더라는 거죠. 한 뭐 10페이지도 안 되는 쓰다가만 소설 딱 보더니 그때 그 아내의 표정 아주 귀여워한다고 신나 있으면서 굉장히 귀여운 표정을 하면서 당신이 이걸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소설을 쓸 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트레일러에서 살았다니까. 병원복, 세탁 앨범 뭐 이런 거 했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요런 얘기는 어디다 담겨 있냐면 스티븐 킹이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 절반 그리고 글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절반. 그래서 유혹하는 것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이 책을 쓰고 선인세 2,500달러. 2,50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랑 같이 트레일러 침대에 앉아가지고 자 어떡할 거냐? 학교 다음 연도에 재계약할 거냐? 이걸로 우리가 이제 네가 그럼 이걸로 인쇄도 받았는데 어떻게 소설? 근데 사실 알고 보니 그때 당시 뭐 2,500달러면 굉장한 돈이긴 한데 사실 큰 돈은 아니었던 거죠. 그걸로 막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소설가로 내가 돈을 살 수 있을까? 아 근데 그게 일을 안 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설레는데? 진짜 우리가 소설가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침대에서 월급 날 전에 막 트레일러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막 기술돼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 다음 해에도 학교 선생님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글을 써요. 그러다가 어쩌면 이게 영화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이런 게 영화 되면 얼마나 되지? 얼마나 받을 수 있지? 했을 때 글쎄 영화 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이제 판권을 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야, 그러면 출판사에서 반 떼고 나머지 반 내가 하는 건데, 얼마 정도 받을까? 글쎄, 한 6만, 7만 달러? 뭐, 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돈이 생긴다는 거냐, 이러면서 막. 근데 너무 설레발 치지 말자. 어쩌고 하다가, 불과 1년 뒤에 전화를 받습니다. 출판사 대표한테. 그 출판사 대표는 나중에 존 그리샴이라는 또 걸출한 작가를 발굴해낸 양반인데, 스티븐, 지금 전화 가능해? 네. 앉아있니? 앉아야 되나요? 의자에 앉아. 앉았어요. 40만 달러에 팔렸어. 그래서 스티븐 킹이 내 와이프에게 선물 사줘야겠다. 근데 그 전화를 끊자마자 밖을 나갔어요. 밖을 나갔는데 너무 이른 아침이라 문 연 가게가 없는 거야. 동네 약국이 하나 있대요. 약국이 있는데 편의점 비슷하게 이것저것 파는데 가가지고 가장 의미 있고 비싼 거 사줘야 된다. 그래서 헤어드라이기를 샀대. 헤어드라이기를 들고 집에 들어왔더니 와이프가 자기 아들한테 노래를 불러주면서 머리를 이렇게 해주고 있었는데 드라이기를 왜 샀냐 했을 때 자기가 받은 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그런 훈훈한 일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현존하는 최고의 호러 제왕이 인류에게 도래하게 된 스토리다. 맨 첫 작품. 맨 첫 작품이죠. 근데 그럼 처음에 이 양반이 왜 이거를 쓰다가 말았냐. 근데 자기가 결국 끝까지 쓰면서 굉장을 깨달았다고 한 첫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이유랑도 제가 가져온 이유랑도 연결이 되는데
내가 이 주인공의 세상에 대해 잘 모르고 내가 얘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리고 내가 얘에 대해서 쓰는 게 좀 힘들다. 그럼에도 계속 써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깨달은 사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자신의 소설에서 그걸 깨닫고 그것이 정말로 영화화돼서 엄청난 히트를 치른 것까지 보고 난 뒤에 그게 굉장히 자기에게 자산이 되는지 알았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내가 얘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얘를 별로 안 좋아하고 쓰는 게 힘들다라고 느꼈나? 두 번째 이유로 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정말로 간단해요. 캐리 화이트라는 소녀가 있어요. 고등학생입니다. 왕따입니다. 첫 생리가 굉장히 늦어요. 16살. 근데 생리에 대해서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리혈이 이제 막 학교 체육 시간 뒤에 샤워 시간에 생리혈이 막 쏟아지는 걸 보고 자기가 놀라는데 이걸 친구들이 막 놀립니다. 근데 사실 이날 처음 캐리가 놀림받은 게 아니고 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놀림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그냥 그렇게 놀림받던 친구인데 오늘은 이걸로 나를 놀리다니.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뭔지 모르고 본인의 몸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그걸 본 체육 교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놀린 애들을 뭐라 하면서 제지를 하면서 일어서 똑바로 일어서 빨리 와가지고 몸 씻고 나와. 그 선생님도 얘가 첫 생리라는 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근데 놀리는데 가담은 했지만 적극적으로는 가담하지 않았던 학교 킹카가 있습니다. 수지라고. 이 친구는 근데 너무 짓궂지 않나 친구들이. 근데 저렇게 바보같이 저러고 있나. 샤워실에서 생리가 터졌는데. 근데 놀림을 받는 모습을 보고 얘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다가 수지가 캐리가 혹시 첫 생리인가? 생리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건 아닐까?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냥 뭐 항상 있던 일이니까 지나가요. 근데 그 이후로 캐리에게 약간 이상한 일이 생겨요. 본인이 초능력이 있다는 걸 인지하게 돼요. 염력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영화를 잘 계속 보다 보시면 이 염력이 그날 갑자기 생겼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없고 이제 스티븐 킹의 소설을 보면 좀 더 이제 그 과거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 장면이 훨씬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 캐리가 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을 하기 전에 본인이 몸이 이상하고 염력을 쓸 수 있다는 걸 알아챈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이 영화는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두 번째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주인공은 항상 사랑받을 이유가 충분해야 하는가? 우리가 호감을 느껴야 주인공으로 쓸 수 있는가? 저한테 이걸 깨부셔준 이야기가 아닌가? 제가 전혀 모르는 여고생의 이야기고 거기서 누가 봐도 정말 놀리기 좋은 놀리면서도 아니 쟤는 왜 저렇게 멍청하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저렇게 대처를 하지? 라고 생각하기 너무 쉬운 그런 대상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븐 킹 소설가에게 비유를 해보자면 본인이 뭔가 딱 이런 아이디어로 뭔가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데려가야 되는지 얘를 어디까지 밑바닥으로 내가 눌러놨다가 얘를 어떻게 구원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 수많은 디테일과 얘한테 악의적으로 맞서는 다른 소녀들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힘든 게 동시에 왔었던 건데 아내가 한 3-4페이지짜리 딱 보더니 이 안에 이거 다 담을 수 있다. 이거 쓴다면 뭔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그때 스티븐 킹이 말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막히는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걸 끝까지 써라. 라고 해서 썼다는 거죠. 사실 저는 호러 영화를 안 좋아하거든요. 이 영화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제가 안 좋아하는 호러는 이런 거더라고요. 손톱이 빠지거나 막 뼈 부러질 때 뼈를 막 보여준다거나 막 아니면 막 이상하게 생긴 괴물이 막 침을 지지 흘리면서 막 애를 물고 막 뜯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보기 싫은데. 근데 캐리에서 나오는 약간의 두려움이나 공포스러움은 제가 견딜 수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에 대한 얘기거든요. 막 괴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겪는 감정,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노, 뭐 이런 게 표출될 때 거기서 오는 공포, 막 약간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거라 제가 호러 영화를 안 좋아함에도 물론 이것도 이제 옛날 영화지만 너무 유명한 영화라서 언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보고 나서 이게 왜 고전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저도 이제 크게 제 뇌리에 박힌 게 어떻게 이런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설책을 찾아보게 된 케이스. 그리고 다시 리메이크된
이 캐리라는 클로이 모레츠가 주인공으로 만든 이 영화는 훨씬 더 기술도 좋아지고 영상미도 훨씬 더 좋고 예전 작품에 비해서 투박하지 않고 훨씬 자연스러운 영화, 장르 영화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만 별로예요? 전 별로더라고요. 왜냐하면 애가 클로이 모레츠가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약간 슈퍼히어로 같아요. 약간 느낌을 보자면 어벤져스에 나오는 스칼렛 위치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까지만 듣고 만약에 이제 지금 인터넷으로 캐리 78년 영화, 2014년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 생긴 것부터 딱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그 76년에 만들어지고 78년에 개봉했던 브라이언 드팔마 감독의 캐리의 주인공은 시시 스페이식이라는 여배우인데 기껏해야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영화였어요. 이 영화가. 그 여기서 주인공이 됐었는데 이 영화의 시시 스페이식의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딱 보면 어휴, 저 어떡해?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얘가 공경에 처하고 그거를 막 벗어나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고 하는 게 바로 이입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얘가 원톱인 영화인데 어떻게 이런 이미지와 이런 감정을 계속 끌고 가는 이야기를 쓸 수가 있을까? 그걸 느꼈던 아마 거의 첫 영화가 아니었나.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추천할 수 있을 이야기다. 황대 왜 이렇게 조용해? 저 여기 한 말도 있습니다. 안 하네.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고 있네. 그치? 어떻게? 보니까, 주인공 보니까 어때? 정말 그래 보이지 않아요? 고생했네. 이 새끼. 그 세 번째 제가 가져온 이유는 그래 알겠고 그런 주인공으로 나오는 얘기인지 알겠는데 뭐 그런 영화 많잖아. 요즘 많잖아.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봐야 돼? 성장통 호러다. 호러라고 했을 때 성장통이랑 호러랑 잘 붙을 수 있나? 제가 얼핏 떠오르는 영화로는 거의 뭐 캐리에 대적할 만한 영화로 비슷하게 느낌을 갖게 되는 영화는 얼마 전에 김프롬이랑 정평님이 토크도 하고 오신 렛미인이 떠오르기도 해요. 렛미인. 렛미인이 아까 비슷한 느낌을 줬었거든요. 이게 오싹오싹하고 무섭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걸 빌미로 얘의 성장을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얘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 나가야 수 있는지를 말하는 영화구나. 이걸 간만에 깨달은 영화라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영화의 아마 원조가 아닐까. 어린 소년, 소녀가 성장을 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자신의 몸의 변화, 혹은 감정의 변화, 혹은 환경에서 오는 압박감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보통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다소 힘들지만 의뢰에 겪는 일이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어떤 걸까?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떤 굉장히 특정 장르, 뭐 호러, 액션, 멜로, 뭐 이런 장르를 빌어서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 장르의 특성도 확 살고 그리고 그 특성을 살리면서도 뭔가 쉽지만 보편적이고 꼭 생각해야 할 이야기를 비유로 집어넣어서 굉장히 영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얘들이 간혹 있는데 거의 40년 전 이 영화가 사실 그걸 거의 완벽하게 해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성장 영화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가져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영화 먼저 봐요? 책을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 아, 그래요? 책을 자, 먼저 보고. 영화 팟캐스트인데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스티븐 킹의 캐리라는 소설이 가장 좋아요. 저는 영화를 보고 책을 볼 때 이런 줄 몰랐어요.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근데 그러면 책을 보고 좋은데 영화 보고 덜 하면 네.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지로 볼 수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또 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드팔마 감독의 영화도 굉장한 영화예요.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편집이나 연출이나 특히나 그 주인공의 얼굴과 이런 게 정말 너무 딱 맞거든요. 캐스팅이 정말 신의 한 수인데 저는 이걸 보고 책을 먼저 봤습니다만 책을 보면 책을 온전히 즐기실 수 있다. 그리고 호러 팬들이 아니어도 읽을 수 있는 스티븐 킹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사실. 책 먼저 보고 그 다음에 76년작 보고 네. 그 다음에 리메이크작 보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리메이크작을 보시면 클로이 모레츠는 렛미인도 예, 그렇죠. 리메이크작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것도 별로였는데. 그러니까요. 리메이크작이 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소설을 보고 나서 영화를 봤을 때 방금 김프롬이 우려하시는 거는 상쇄시켜줄 만한 강력한 한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시 스페이식이라는 여주인공이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시기에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야, 배 감독이 이렇게 진지하게 네. 오랫동안 영화 보라고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처음인 것 같아. 그래요? 한번 봅시다, 이거는. 봐야 되겠네. 이런 거야? 네. 자, 황대리는 무슨 영화 좋았어요? 그래. 좀 부담되게. 원래 지혜 형 원래 10분 하던 거 아니었어요? 오늘 많이 하시네. 10분 넘었어? 아, 10분이 넘었군요. 보통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남들의 반응이 없고 좀 약간 전달되는 게 약하다 싶으면 네. 빨리 마무리하던가 그렇죠, 말이 그렇죠. 빨라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 양반은 듣든 말든 생각했던 말 다 하고 아, 그래? 나는 황대리가 제가 말하는 족족 그걸 막 찾아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안 듣고 있었던 거였어? 네, 너무 사진 찍어서 게시판에 올리고 딴짓하고 있었네. 네. 자, 황대리가 가져온 영화는 어떤 겁니까? 경청해줄게. 네, 저는 토니 스콧 감독의 맨 온 파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맨온파이어 2004년작.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녹음을 안 했었구나 싶을 정도로 저는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안 최애 했었죠. 영화야? 뭐 최애까지는 아닌데 네. 토니 스콧도 이제 탑건 영화가 또 재개봉하잖아요. 네네. 우리 톰 형님의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덴젤 워싱턴, 네. 다코타 패닝 음. 또 이때가 리즈 시절이 아니었나. 그럼 더코다 패닝한테 너무 좀. 야, 조금 할 텐데. 걔가 몇 살 때인데 이게 리즈 시절이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천재성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 평범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오히려 그렇죠. 동생이 더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첫 번째 이유부터 하죠. 네. 네, 첫 번째 이유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아재의 마초 아재 멜로. 마초 아재 멜로. 이거 지금 마초 보시면 네. 뭐야 아저씨 아니야? 라고 그렇지, 얘기를 하실 그렇지.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아저씨보다 전입니다. 지금 보시면서 야 이거 아저씨 아니야 하시는 분은 저는 싫어할 것 같아요. 어따 대? 물론 그렇지. 어따 대는 거야 지금. 그래? 그러면 이거는 레옹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레옹은 더 전이잖아. 레옹이랑은 비슷할 수 있죠. 근데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비슷하다 그래도 워낙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어떤 스타일? 토니 스캇 스타일. 그래요. 아 장난 아닙니다. 이 아저씨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어떤 스타일? 이정범 스타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제3 싫어야지. 저 오늘 처음 시작할 때마다 지루하더니만. 오늘 영 내 스타일이 아니네. 형,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스타일, 너 스타일, 너. 아, 그래? 지금 취향 얘기한 거야? 세상을 바꾸고 있네? 이야, 지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 네. 자, 하여튼 뭐, 아재 마초 아재 멜로. 희한하게 보면, 토니 스콧의, 영화, 남자 주인공들 보통 마초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재개봉하는 탑건도 톰 크루즈가 진짜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엄청난 자기만의 천재성으로 막 남들 무시하는 뭐 이런 영화다가 좀 철드는 뭐 이런 내용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맨 온 파이어도 비슷해요. 덴젤 워싱턴 세상 만사 다 귀찮고 뭐 그냥 으슬렁해서 키는 또 덩치는 엄청 크잖아요. 네. 뭐야 알고 봤더니만 이제 전직 CIA인데 좀 약간 말리는 잘 안 풀려가지고 은퇴하고 그냥 알던 동료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잘 못 지내서 멕시코로 도망오게 되고 하던 일이 CIA니까 보디가드도 해라. 그래서 되게 부잣집에 멕시코 시티에 이제 부잣집의 딸을 경호하는 역할을 맡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회복된다고 해야 되나 성장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거든요. 뭐 이런 쭉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지만 일단 덴젤 워싱턴은 굉장한 마초입니다. 네. 뭐 세상 만사 관심도 없고 뭐 여자도 관심도 없고 다 귀찮고 뭔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듯한 전직 CIA인데 다코타 패닝에 통해 가지고 이제 변하게 되는데 요 지점에서 약간 멜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덴젤 워싱턴이 다코타 패닝을 좋아하게 되는 딱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보다 보면 쉽게 공감하게 돼요. 요거 성공하면 성공한 멜로인 것 같은데. 그냥 뭐, 물론 과정은 있죠. 뭐, 수영 대회를 같이 나가고, 뭐, 시키는 대로, 뭐, 다코타 패닝 수영을 열심히 하고, 다코타 패닝이 잘 따르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살면서 그런 사람을 못 만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야 싶지만, 사실 그런 거 따질 겨를도 없이, 덴젤 워싱턴이 진짜 다코타 패닝 아끼고, 네. 다코타 패닝은 덴젤 워싱턴을 굉장히 의지하는구나. 그때 그런 딱히 큰 설명 없이 그걸 공감하게 되고 그걸 결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덴젤 워싱턴 극중 이름이 케이시였던 것 같은데 다코타 패닝이 납치당할 때 네. 지르는 소리. 네. 다코타 패닝의 연기의 정점은 비명을 지르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야, 이거. 심지어 이름이 크리시야. 크리스야.
기억하는 게 케이씨는 여자 아니야. 네. 막 하면서 카메라 막 흔들리고 막 카메라 막 다 터질 것 같고 막 네. 소리 막 왕왕왕왕왕 하고 그때 패닉을 화면과 소리로 보여주는 그 장면 아직도 기억나요. 네. 그만큼 토니 스캇의 화려한 편집과 촬영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날 정도로 그러고 보면 덴젤 워싱턴도 덴젤 워싱턴이지만 별 이유 없이도 내가 감정이 그렇게 확 쏠리게 만든 거에는 정말로 리즈 시절의 다코타 패닝이 역시 그럼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때 I am Sam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는데 그 후였던 것 같은데. 네, 엄청난 그 어린 연기 천재라고 불리던 그 시절에 한번 비명을 질러주면서. 근데 진짜 이 다코타 패닝이 똑똑하구나 싶었던 거는 또 제가 또 좋아해서 DVD를 한번 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또 부가 영상을 봤는데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거기서 완전 어른이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감독님의 첫인상 어땠니? 감독님은 뭐 낡은 빨간 모자를 쓰고 지나치게 짧은 반바지 입고 있던 걸로 기억해요. 막 이러는데 야 천진 같은데 막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임쌤이 2001년입니다. 그 다음이네 그럼. 엄청 뭐 리즈시를 볼 수 있고 전형적이지만. 네. 전형적인 걸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겠지만 토니 스콧이 만드는 그 아재의 그런 멜로가 아닌가. 뭐 이 라인이 멜로 라인으로 저는 이해가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이유에 두 번째 이유에 두 번째 가야 돼. 했어 이미 죽이는 촬영. 아니야 이제 제대로 설명도 안 했어. 다시 던져주세요. 나보고 긴다고 하더니 자기는 지금 자,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죽이는 촬영 편집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토니 스캇의 스타일을 이제 보여주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촬영과 편집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리들리 스콧 형과 함께 만든 스카프리에서 네. 또 당연히 만든 거고 그 스타일을 보여주는 게 보통 촬영과 편집인데 일단 시작과 동시에 멕시코잖아요. 막 화면이 손에 묻어 나올 것 같아. 막 콘트라스트가 막 그냥 막 새까맣고 막 떡 쪘다 한 거 아니야? 참.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진짜. 야, 이렇게 리액션을 그래도 한 템포 이렇게 툭툭 꺾어주면서 듣는 사람들한테 재밌게 해줘야지. 그 뭐 앉아가지고 타즈치는 소리만 듣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리액션을 하게끔 말을 하잖아요. 네. 제가 잘해서 그런 거지. 자, 시끌것 빨 두 번째 얘기. 죽이는 촬영. 정말. 배급사 연락이 갑자기 마음에 있는 마음에서 촬영이 중입니다. 이게 제 첫 단편 영화를 만들 때쯤 제가 봤던 영화인데 보라 제가 따라할 정도로 그 엄청난 콘트라스트와 그다음에 막 핸들드로 막 보이는 막 촬영, 그다음에 편집할 때도 화면이 막 몇 개가 겹치는 것 같이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날리거든요. 약간 이런 편집으로 뭔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의 스타일을 유감 없이 보여주는 그런 촬영과 편집을 보시면 느낄 거예요. 뭐 이런 영화인데 이 정도까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를 통해서 더 감정을 몰입할 수 있었고 토니 스캇의 장기가 굉장히 잘 보였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토니 스캇 좀 크게 하던 블록버스터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전투기 날리면서 화려하게 촬영하고 편집하는 사람이고 말년에는 뭐 기차 액션하고 막 도미노 촬영 톤이랑 약간 비슷한 걸로 기억해요. 뭐 좀 사이즈 크게 뭐 장비와 탈 것을 통해 가지고도 액션을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이건 사실 큰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형이 점점 더 큰 걸 점점 잘하니까 아이씨 이건 나는 다른 스타일로 내 길을 찾아야겠다. 제가 제작비까지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냥 맨주막 액션이 그냥 총 쏘는 정도 액션인데 이를 충분히 보완하고도 남는 화려한 촬영과 편집이 돋보이는 영화가 아니었나. 이제 그 납치되는 순간 덴젤 워싱턴이 막 쫓아가다가 놓치고 하는 장면이 아마 있었을 텐데 그 장면 찍는 걸 봤었어요. 메이킹으로 우연히 찾다가. 그때의 어떤 혼란스러움과 이런 거를 보여주려면 그게 필름 촬영이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필름이 좀 거칠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찍다가 무슨 푸티지 영상처럼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카메라를 어떤 하우징에 넣고 땅에다가 보통 이제 필름 카메라는 촬영 시작은 필름이 막 돌거든요. 돌면서 한 장씩 찍는 건데 그 속도로 막 돌고 있는 카메라를 촬영 중에 하우징에 넣고 땅에 막 찍으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찍고 막 긁으면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름이 돌면서 그 매거진 통 안에서 막 잼이 나고 어디 긁히고 해가지고 현상을 해도 필름이 다 긁혀 있는 게 현상이 그대로 되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거치게 찍고 싶은 욕망이 정말 화면상에 그냥 튀어나올 듯이 그대로 표현이 된 영화죠.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세 번째 이유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토니 스콧의 약간의 의외작이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토니 스콧은
뭐 대표적으로 탈 것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영화를 찍어왔던 것 같아요. 뭐 얘기했던 탈건, 전투기, 폭풍의 질주, 자동차. 그다음에 크림슨 타이드, 잠수함 갖고도 액션 한번 하셨죠. 탈것 좀 아시죠?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도 굉장히 사이즈가 큰 영화잖아요. 위성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GPS. GPS 액션. 좋다. GPS. 네. 스파이 게임도 FBI 얘기였던가 그런데 이건 뭐 총 쏘는 거 없이 되게 엄청 CIA인가? 네. 뭐가 달라? CIA는 정보기관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데자뷰 뭐 전문 킬러고. 잘 넘어갔네. 언스토퍼블 약간 열차 액션 크게 탈 것들 하는데 이 중에서 멜로 라인이 가장 돋보이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또 멜로 양, 뭐 탑걸도 분명히 그런 뭔가 썸 타는, 뭐 연애하는, 뭐 그냥 헐리우드 영화 전형적으로 나오는 그런 연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둘이 사랑했대 하고 그냥 넘어가고 커튼 흔들리면서 다음날 그치. 하고 그러고 뭐 하여튼 이런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는 덴젤 워싱턴이 다코타 패닝을 구한다.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고. 어떻게 불렀길래 자기를 어떻게 그렇죠. 몇 번 나왔던 것 같아. 네. 하여튼 뭐 약간의 의외성이 있다. 당연히 뭐 다른 영화에서 대부분 남자 주인공들이 마초인데 그런 마초가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에 저는 이 영화에서 발견한 것 같아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도 전부 다 그냥 뭐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약간 본심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 붉은 돼지 이런 거에 약간 계속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이게 감독의 진심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의외성에서 그런 걸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토니 스콧도 막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타고 다니는 그냥 혼자만의 세계에 사는 감독, 그런 영화만 만드는 감독인 것 같지만 약간 여기서 좀 약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그 악당들을 죽이는 모습은 섬뜩하거든요. 그렇죠. 캐리 못 잡겠지. 호러에 가깝겠지. 얘들이 이렇게 잘못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그 생각했어. 저렇게 죽어야 돼, 제가?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그 납치했는데 뭐 그냥 건강하게 잘 데리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리고 또 막 결국 알고 보니까 이 아빠가 좀 약간 사업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자기 딸을 납치하게 해가지고 약간 돈을 돌려가지고 다시 받게 하려는 음모였어요. 그래서 근데 딸도 안 다쳤고 그런데 아빠 보고 죽으라고 총 놔두고 가요. 그리고 성난 코너에 빵빵빵 막 그 정도까지는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얘가. 그래요.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게 와이프로 나오는 배우가 패밀리맨에 나왔던 그 여자 배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그런 배우기도 하고 하여튼 약간 의외성이 있어요. 영화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멜로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를 구하는 그런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의외성에서 되게 순정 마초 같은 느낌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사실 테이큰 아저씨 내용을 재밌게 보신 분들인데 만약 맨 온 파이어를 안 보셨다 보고 깜짝 놀라실 것이다. 네. 왜?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영화가 있었네? 이렇게 아마 가장 최신 영화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네,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네. 이 영화를 저는 좀 다시 보기 두려운 건 있어요. 네. 예전에 되게 좋게 봤는데 다시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약간 주저하게 되는 건 있지만 적어도 그렇지. 내가 봤던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굉장히 좋은 영화였다. 그러면 다시 보고 실망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새로 알게 되는 흠집조차 사랑하는 진성 팬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제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보고 싫으면 내가 잘못 봤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초치는 얘기 하나 하고 싶다. 뭐. 난 보고 되게 싱거워가지고. 뭐야. 그래, 그럴 수 있죠. 네. 네. 중반까지 막 보다가 네. 되게 싱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엔딩이 워낙 강력해서 기억에 좀 오래 남아있는 걸 수도 있는데 네. 마지막에 다리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 다리와 하늘이 찍혀 있는데 그 다리로 올라가는 길이 마치 천국으로 가는 계단 같아요. 천국에 가는 계단 같아요. 권상우 막 나와. 거기로 가면 권상우 계단에서 내려올 것 같고 뭐. 실장님 이렇게 지우선마가 불러주는. 하여튼 뭐 그런 절경이 담겨져 있어요. 토니 스캇의 2004년작 네. 맨 온 파이어. 저는 생뚱맞게 토니 스캇 감독이 덴젤 워싱턴이랑 연달아 영화를 찍었었거든요. 데자뷰, 맨 온 파이어, 그리고 언스토퍼블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전 요 영화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맨 온 파이어라는 영화 보고 괜찮네 하면 이분의 유작 언스토퍼블도 한번 보시면 또 유감없이 발휘되는 탈것 액션을 또 볼 수 있다. 네. 덴젤 워싱턴이 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직 CIA가 이제 지하철을 몰고 있어요. 그냥 기차 아니었나? 지하철이었나? 그냥 기차. 정확하지 않아. 조금씩. 예. 기차나 지하철이나. 의외성이 있네. 우리 형들이도. 자, 제가 가져온 영화는
믹 잭슨 감독의 네. 보디가드입니다. 보디가드. 바디가드. 냄새 너무 나죠? 엔다. 반관을 하는데 네. 영화를 다루진 않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영화를 다시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 왜? 내가 영화의 내용을 하나도 기억 못 하더라고. 네. 92년에 재밌게 봤고 그 난리가 나고 네. 막 OST는 14주 동안 1위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영화 줄거리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네. 이런 영화였어? 그게 재밌더라고. 야, 이 신박하다. 되게 재밌더라고. 궁금해졌어. 네. 더 자세히 안 읽으려고요. 아, 그래요? 미리 찾아볼까 했는데 안 찾아보려고. 그냥 순간순간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왜 나중에 노래할 때 네네. 아카데미 시상식인가요? 그 막 이렇게 무슨 반짝반짝거리는 거 입고 그쵸. 어디 막 그 관객들이 막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막 때리고 막 안고 막 가고 안고 캬 내려오고. 경비행기 뭐 이렇게 뭐 지나가면 또 거기 이렇게 서 있고 그렇죠. 그런 정도? 일본도. 그치. 헌거 샥 하면서 네. 막, 멋있다. 제가 당시에 개봉했을 때 2번인가 3번인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일본도 장면을 2번인가 3번인가 봤던 기억이 나요. 아, 그렇군. 그럼 그때는 극장에서 봤었을 테니. 극장에 봤죠. 그렇지. 네. 근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깜짝 놀랐어. 재밌다. 줄거리가. 우리가 너무 어릴 때 본 거구나. 너무 어릴 때 봤죠. 네. 26년 전입니까? 이거를 20대 때 봤으면 얼마나 또, 그 당시 20대였던 분들은 또, 느낌이 나 중학생 강렬했을까. 중학생 때. 20대, 30대 때 막 뭔가. 황대리는 초등학생 때네. 그때 봤어? 못 봤겠지. 못 봤겠지. 그때는 안 봤겠죠. 네. 그때 못 봤죠. 네, 우연히 외갓집 갔다가 봤던 기억이 있는 비디오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저는 그것 때문에 휘트니 휴스턴이 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휘트니. 휴스턴은 성으로 불러야지. 보통 아폴로 13호에 문제 생겼을 때 부르게 휴스턴이잖아. 휘트니 영화를 보면서 다시 확인한 건데 네. 이 영화 때문에 분명 월드와이드로 진짜 세계적인 디바로 거듭났지만 이미 그전에도 빌보드 차트 1위를 계속 하고 있던 그렇죠. 유명했죠. 엄청난 가수였구나. 네. 그래서 믹 잭슨 감독이 누구냐? 전 뭐 이유 세 가지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로맨스 스릴러, 두 번째는 OST, 세 번째는 단관을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갖고 왔다. 엄청 강렬한 이유네. 네. 근데 믹 잭슨 감독의 최근작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되게 의외야. 아직 하고 계시는구나. 저 하고 계셔요. 네. 네. 최근작이 네. 우리가 심지어 다룬 영화야. 에? 나는 부정한다. 아, 진짜? 네. 되게 의외잖아. 아, 정말요? 네, 2016년작 나는 부정한다. 좋은 감독님이야.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의 네. 그 원작을 썼던 그치, 네. 작가가 그 작가가 고장이네, 썼던 고장. 네. 나는 부정한다. 나는 부정한다. 디나이얼. 네. 야, 그 영화를 연출하셨어요? 지금 연세가 꽤 되셨거든요. 그렇겠지. 네. 43년생이니까 네. 아직도 열심히 대단하신 네, 분이군요. 만들고 있습니다. 바디가드? 와, 보디가드의 감독님이 나는 부정한다 감독님이었다니. 그렇죠. 참나. 대단하신 나중에 이제 분이네. 90년대에는 볼케이노도 찍고 아, 볼케이노. 네. 재밌었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뭐 이런 거도 이제 찍고 막 그랬다가 네네. 지금은 하여튼 그런 거 찍고 계세요. 네. 이거 극장에서 보면 근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팽팽한 케빈 코스트너. 네. 그리고 그 있잖아요. 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냥 그 OST. 그렇죠. 네. 그거를 큰 극장에서 빵빵하게 들으면. 그래서 확정했습니다. 요거는 안내를 드려야지. 네네. 9월 29일 네. 토요일 27일 날 개봉인데 네. 개봉날 하면 평일이라 네. 저희가 마지막 단관이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을 모시고 했으면 좋겠다. 네. 지방에 계신 분들 다 오세요. 그렇습니다. 다 오세요. 바디가드 보러 오십시오. 저녁은 시간은 저녁 6시 50분. 영화 시작 시간입니까? 시작 시간이 6시 50분. 네. 심지어 서울극장에서 제일 큰 관을 빌렸어요. 382석. 야, 돌이킬 수 없다, 이제. 382석. 왜냐면 그래서 저희가 한 160석짜리를 해야 되나? 한 200석짜리 해야 되나? 하다가 마지막인데 그럼. 아쉬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날 제일 큰 거 해놓고. 이렇게 게시판에 아쉬워요. 다시 오세요. 뭐 그동안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거 올렸는데 설 안 오겠어? 그렇지. 오겠지.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쉽다고 하시니 네. 382석짜리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안 오시면 큰일 납니다. 안 오시면 큰일 나요. 네. 아무튼.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극장에서 제일 큰 관. 서울극장 되게 좋더라고요. 새로 바꿔가지고. 많이 네. 오시면 좋겠고 그날은 특별히 네. 특별 게스트가 있어요.
우리 쌈장 막장님.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쌈장 막장님을 모십니다. 현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사하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시간 되는 멤버들 같이 모여가지고 할 거라서 네. 오셔서 뭐 마지막이니까 네. 인사도 하시고 기분 좋게 저희가 영화 끝나고 나서 1시간 동안 네. 이제 집이 시간을 할 거거든요. 토크를. 영화 얘기 하겠어요? 뭐 이거 영화 얘기 해봐야 뭐 하겠어. 그래요. 네. 네. 하여튼 서울극장 380석을 김포시 식구들이 꽉 채워가지고 네. 네, 기분 좋게 네. 마지막 쫑파티를 한번 피날레를 한번 해본 네. 걸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오시고 방송은 지금 토요일날 되지만 네. 요게 이제 앱 문제가 있어서 월요일날 예매가 오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예매하실 수 있고 제목은 보디가드 위드 김프로쇼 이렇게 해가지고 열릴 거예요. 어게인 좋습니다. 1992. 1992. 그렇지.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많이 갔죠. 어쨌든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황대리도 오고 뭐 네.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네. 하여튼 많이 들어오세요. 쌈장 막자님을 황대님 서로 첫 조우겠네? 처음 봐. 처음 봐. 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지혜영을 해드렸는데 캐리, 맨온파이어, 보디가드 요 세 영화 캐리하고 맨온파이어는 찾아서 한번 보시고 네. 보디가드는 다행히 넷플릭스에도 없고 왓챠에도 없어요. 아, 네. 올라와서 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서울극장에서. 네, 그 재개봉하니까 네. 서울극장 가장 큰 관에서 네. 다들 모여가지고 기분 좋게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9월 29일 토요일 저녁 6시 50분 영화 하고 끝나고 1시간 동안 멤버들과 같이 준비하니까 네. 많이 들어오십시오. 그렇습니다. 나머지 9월 마지막 주에 종방하기 전까지 네. 기회 있을 때마다 지혜형을 계속 할 거거든요. 네. 또 마지막은 영화 팟캐스트답게 네. 예, 영화 얘기 순위에 조금 상관없이 네. 예, 영화 얘기를 좀 신나게 하다가 좀 닫고 싶다라는 좋죠. 생각에 네. 예, 준비를 했으니까 재밌게 즐겨주시고 네. 예, 너무 서운하다고 하지 마시고 듣고 그냥 웃기면 웃으시고 재밌으면 서운한 후원을 재밌고. 하든가. 야, 너무 이게 없어 보여? 아니. 예. 아니야. 대차네. 맞춰다. 그렇지. 순정 맞춰다. 팟빵에 하지 마세요. 거기 30% 뛰어가. 팟빵 40분 돼가지. 그래요. 맞아요. 네. 네. 아니 누가 거기 쓰셨더라고. 후원 계좌 얘기할 거 아니면 돌아오지 마라. 아, 거기 누가 그 쓰신 거 있더라고요. 그래요. 후원 네.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할 거면 화끈하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한인수 대표님 모시고 또 찾아뵙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영화 얘기를. 영화 얘기 많이 또. 하니까. 네. 그리고 이미 인스타로 확인하셨겠지만 박해준 배우 네. 녹음하고 가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 또 들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박해준 배우의 진솔한 얘기를 진짜 오래 녹음했는데 네. 네, 하여튼 많이들 들어주십시오.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영화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